자, 어리석은 자와 아주 약은 자의 차이점은요, 낄 때와 빠질 때를 제대로 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당의 지도부가 창원 성산에 가서 살다시피 공을 들이고 있어요. 보궐선거가 4월 3일 2개가 있는데 고성 통영은 지난번에도 무투표로 이겼고, 지방선거 때 무슨 시장을 뺏겼다 하지만은 실제로 지방선거 때야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고요. 북봉으로 지난 총선 때 무투표로 될 정도였으면 고성 통영은 이긴 되죠. 신경 쓸 그대도 없는 것이고, 이제 창원 성산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민노총이나 노조의 아성이라서 노회찬이 그쪽으로 지역을 옮기고도 거뜬히 잘 버티고 있었는데, 노회찬 자살 이후에 이제 구도가 조금 바뀌기는 했습니다만은 문 정권 들어서 물이 왼쪽으로 많이 더 강화된 데죠. 자, 그런데 여기를 지금 한국당이 1위를 달린다고 근소하게 정의당 여영국을 앞서고 있다, 한국당 후보가. 그래 좋아했습니다만은 순식간에 3등인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여영국 정의당 후보가 1등이 되어버렸어요. 한국당이 한 1.5%쯤 앞서 있었는데 순식간에 정의당의 여영국이 민주당 권민호 후보와 단일화를 해서 41.3%가 나오고, 한국당 후보는 30.5인가 그렇게 넘긴 것 같았는데 순간 28.5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건 뒤로 갔어요.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후보가 5.3, 민중당, 통진당의 후손, 이 종북 성향이 강한 정당이죠. 4.6%, 애국당이 0.6% 이래 놓는답니다. 이 중앙일보가 어제부터 이틀 전까지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 이것이 좀 신빙성이 있다라고 느끼지는 것은 다른 조사들보다요, 문재인에 대한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좀 이렇게 신빙성이 보입니다. 문재인에 대한 이 지지율에서 부정적으로 잘 못한다가 43.8, 그리고 잘한다라가 40.7입니다. 무려 3.1%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높은 데드크로스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이 중앙일보 조사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기본적으로 창원 성산의 문재인에 대한 이런 여론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걸 입증하는 겁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29.1, 한국당이 23.3, 정의당이 17.4, 바른미래당이 5.8, 민중당이 1.1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만 보면 정의당과 민주당을 합쳤을 때 얼마가 되는가 하면 이 46.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정당 지지율은 한국당의 2배가 나와요. 민주당과 정의당을 합치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선거의 지형이 아주 좋지 않은 지역이다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자, 고성 통영에서는 한국당의 정점식 후보가 38.2, 민주당 양문석이 31.2, 오차 범위인 7%보다는 조금 벗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딱 7% 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국당이 3.5 이렇게 나온답니다. 투표를 반드시 하겠다라는 계층에서는 더 차이가 벌어져서 정점식 후보가 한국당이 48.8, 양문석이 32.2로 더 벌어지고 있고, 이 지역에서는 고성 통영에서는 한국당 지지율이 34.2로 민주당 27.7, 정의당 7%를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내용만으로 보자면 고성 통영에서는 별일 생겨도 한국당 후보가 무난하게 승리를 하는 걸로 예측이 되고요. 반면에 이 창원 성산에서는 정당 지지율을 합치면 절반밖에 안 되는 한국당이
실질적으로 이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게 지금 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후보가 창원 성산에서 지금 5.3%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한국당 성향의 표가 갈라지는 부분이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 반면에 민중당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끝까지 안 가고 선거 전날쯤이나 사퇴할 가능성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한 언론사는 지금 황교안, 손학규가 뒤늦게 이 보궐선거 때문에 탄식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냈는데요. 물론 좀 좌파 성향이 있는 언론사의 보도니까 감안하고 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자, 황교안이 창원 성산 보궐선거가 데뷔전이다. 유리한 지역인 경남 통영 고성에는 황교안의 측근 검사 출신 정점식을 보냈다. 자, 여유로울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문제는 이 창원 성산에서 단일화가 되면서 이기고 있다가 져버리면 이제 이 선거 결과는 2승을 하는 게 당연한 거고, 결국 2승을 놓쳐버린 부분에서 황교안에 대한 비판이 그 뒤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자, 손학규는 지금 연동제 비례대표를 하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후보를 내어서 8% 이상 받아서 지금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을 입증시키겠다 뛰고 있지만은 고생하는 데 비해서 별 실속이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일화가 되어버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게 지금 좀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이게 의미가 없어져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정당 간 단일화는 비슷한 정파끼리 하는 건데 선거 때마다 그냥 이렇게 단일화를 해버리는데 굳이 다당제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뭐 2중대, 3중대, 1중대끼리 그냥 단일화 해버리면 끝나는데 굳이 다당제를 하기 위해서 그쪽의 의석을 늘려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지금 창원 성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민주당이 우세한 데는 정의당이 밀어주고, 정의당이 우세한 몇 개 안 되는 것만 민주당이 정의당을 밀어주고, 또 국회에서는 이중대로 끌고 가면 편한데 뭐 하려고 연동제 비례대표까지 민주당이 해준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창원 성산은 노회찬 지역구로 한국당이 지더라도 본전은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러려면 한국당이 여기에 너무 힘을 실지 말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이해찬이처럼 한 2번 가고 그 지역에서 선거하고 그러다가 이기면 다행이고 지면 그만인 거지, 내가 여기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겨서 내가 이제 적진도 탈환해왔다, 이게 황교안의 힘이다, 앞으로 내 말에 다 복종해, 총선도 이길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올인을 했어요. 이제는 그렇다면 뭔가 하면 졌을 때 나올 부담도 훨씬 커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이 여영국 정의당으로 단일화를 하고 나니까 한국당 내부에서조차 조금 앞서던 판세가 순식간에 열세로 되어버렸고 선거가 이제는 이기기가 쉽지 않아졌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황은 단일화를 비판했지만은 이미 하고 난 이후에 비판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뭐 불법을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더불어 정의당이라고 비판하지만은 그거는 그냥 정치적으로 하는 이야기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단일화를 예상 못했느냐? 저도 단일화 할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00% 단일화 하지요. 민주당의 권민호 거제 시장한 사람인데 한 이 사람이야 뭐 여당이니까 한 자리 줄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중앙당에서 너 들어가라, 저 영국이로 아마 될 거야 조사하면, 근데 여기서 들어가서 조용히 협조해주면 우리가 나중에 당신은 자리 챙겨줄게, 이러면 100% 단일화 돼요. 이런 단일화는 어떨 때 되느냐? 던져줄 게 많으면 여당, 그는 여당 후보가 100% 말 듣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강기훈을 공천하기 직전에 경남에서도 그랬고 저도 몇 번 이야기했어요. 황교안이가 나가라. 아마 당신이 나가면 될 거다. 위험 부담이야 조금은 있지. 근데 위험 부담이 없는 선거가 어디 있어요?
자, 황교안이 나가서 되면 몸을 던지고 보수를 위해서 희생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거고, 설사 떨어지더라도 황교안이 그래도 그런 승부까지도 거니 다른 기존의 보수 리더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해서 떨어졌다고 대표 쫓겨나겠어요? 오히려 대표가 몸을 던져서 희생했다 평가를 받지요. 그래서 정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아닙니까? 자, 그런데 황교안은 특유의 모범생 쫌생이답게 하이 리턴을 하고 싶지만은 하이 리스크를 짊어지기 싫어서 결국 안 나갔지요. 자기가 창원에서 검사도 했고 연고야 만들면 되는 거고 명분이야 황교안이 나가겠다라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러면 황교안은 당선됐으면 원내 입성해서 힘이 있는 당 대표가 될 거고 패배했어도 문정권 좌파 독재를 막기 위해 몸을 던지는 희생을 보였다고 인정을 받을 거예요. 자, 그런데 황이 솔직히 말하면 떨어질까봐 겁이 나서 안 한 거죠. 여기에 무슨 변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양이 이상했다? 웃기고 있네요. 언제 정치가 모양 갖고 했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황교안도 지금 우습게 되어버렸고 거기서 8% 득표에서 존재감을 보이겠다라는 손학규도 거기에서 그냥 살고 있대요. 그런데도 왜 저래 찌질하게 창원에서 숙식하고 있냐고 같은 당의 의원도 지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치에서요. 기회가 잠깐 스쳐 지나가는데 그 기회를 잡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정치인이 가진 한마디로 승부수가 중요하지요. 지금 손학규 같은 경우에도 과거의 보궐선거에서 분당, 한국당의 천당이라는 분당에서 이겨가지고 손학규가 완전히 정치적으로 재기가 되었었는데 그래서 또 2012년에 문재인과 대선 후보를 다투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손학규가 외국 나갔다가 들어와서 보궐선거 나가니 안 가니 하다가 안 나갔다가 그 다음엔 또 수원의 보궐선거에 나갔다가 무명의 인사한테 지면서 그때부터 손학규의 정치 인생이 굉장히 어려워졌지요. 자,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이 경영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아마 한국의 재벌이 주총에서 경영권을 박탈당하는 일은 처음 있었을 거예요. 자, 재벌들이 경영권을 유지할 만큼 충분한 주식을 가지고 경영권을 유지하지는 않습니다.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삼성 가족들 지분이 몇 프로 됩니까? 그렇지만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우호적인 주식들이 가족의 역할을 인정해주고 더 나아가서 권력이 건드리지 않는 게 당연하지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사회에서 국가 권력이 특정 회사의 경영권에 뛰어들어서 영향을 미치는 일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대한항공에 주총을 하기 전에 국민연금이 어제 아예 그냥 대놓고 조양호 연임을 반대한다고 주총에서 표대결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 선언을 하기 전에 국민연금 이 투자하는 그런 이 부분에서 국민연금의 이 스탠스를 결정하는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대한항공 주총에서 이 조양호 사내이사 후보자의 선임을 반대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왔어요. 다가 어제는 국민연금 본부 앞에서 서울 본부 앞에서 자, 대한항공 이사 연임에 반대하라고 공공운수노조, 민노총 산하 노조가 가서 피켓을 들고 집회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항공의 국민연금이 지금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는 조양호 사내이사 연임 부분을 반대하기로 결정하는 회의장 앞에서 그렇게 집회까지도 했어요. 근데 그저께도 이 국민연금이 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민연금이 360조쯤 되는 돈을 국내외 주식에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수탁자 책임위원회라는 데서 정하는데 그 회의가 그저께도 4대4로 갈려가지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어제 다시 또 회의를 했어요.
어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니까 다른 위원회에 있는 분과의 위원 2명을 데려와 가지고 표결로 결정을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탁자 책임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르면 분과위원회가 심의 의결이 잘 안 될 때는 전체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 수 있다. 이러니까 이날 갑작스럽게 수탁자 책임 분과위원회의 결론이 안 난다고 전체 회의를 열어서 책임 투자 분과위원 2명을 데려와서 그래서 결국은 정권의 뜻대로 국민연금을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3명은 아예 불참을 했대요. 선약을 이유로. 자, 이건 뭔가 하면 정권이 아예 작정을 하고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박탈해라고 오다가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어제 대한항공청은 그 수탁자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 2명이 대한항공의 주식과 관련해서 이해가 상충되는 행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라는 문제까지도 제기했습니다만은 밀어붙여서 끝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의 주총에서도 경영권에 간섭을 하려고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즉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이용해서 그 회사의 투명한 경영을 하기 위해 도덕적 경영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그걸 뭐 저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이름을 붙였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국민연금 들 때 이런 거 하라고 들은 거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우리가 낸 국민연금을 잘 보관해서 이자를 안정적으로 투자해서 이자를 불려서 투자 수익을 불려서 그걸 나중에 우리가 안 떼이고 받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10조를 날려먹은 국민연금이 이 돈을 잘 불리는데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정권의 지시를 받고 국민이 맡긴 국민연금을 가지고 기업의 경영권 장악에 나섰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한국의 제일 큰 기업의 주식 투자처고 그래서 한국의 주요 상장 기업 중에 국민연금 지분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근데 문정권 들어서 장하성이가 그랬는지 누가 참여연대가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부쩍 아니 우리 말을 듣는 우리가 임명하는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이사장 그리고 그 밑에서 경영하는 위원장 이런 거 다 우리가 임명을 하는데 우리가 사실 그 회사 지분 가진 거나 똑같잖아. 그러니까 문재인 자신이 삼성이고 SK이고 어디고 다 지분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는 대주주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이걸 갖고 왜 우리가 배당이나 받고 주식 가격이 올라가면 돈만 버냐. 그거는 그냥 최소한의 일만 하는 거 아니냐. 주식 가지고 있을 때 이거 갖고 좀 회사도 좀 빼들고 하자. 그러려면 명분이 있는데 뺏어야 되니까 조양호 일가가 갑질을 하고 행동이 개차반이니까 저걸 목표로 해서 뺏어 먹자. 요래가 조양호한테 작년부터 꽂혔어요. 재작년부터 꽂혔습니다. 정권 잡자 말자. 그래가지고 일가들을 차례대로 틀었잖아요. 물론 그 일가들이 문제가 있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정상이 좀 아니지요. 그렇지만은 집요하게 틀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회사 내에 반대 세력들이 폭로하게도 만들고 노조가 폭로하게도 만들고 직원들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한 명이 나섰잖아요. 이 대한항공의 모회사인 한진칼 지주회사에 거기에서 누가 나섰습니까? 강승부라는 사람이 느닷없이 10몇 프로 들고 있다고 그러면서 대한항공의 이 지배구조 개선을 하기 위한 펀드를 만들었다. 그래서 대한항공이 도덕적 경영을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러지 않으면 지분을 갖다가 우리가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압박을 했지요. 계속 협박을 했지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또 그쪽하고 편을 든다고 또 탁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모회사도 빼들라고 준비가 또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진칼의 그룹의 핵심 회사가 뭔가 하면 대한항공이지 않습니까? 다 대한항공을 둘러싼 반개 회사지요. 근데 오늘 대한항공의 이제 조양호 회장이 이제 법적으로는 사내 이사예요. 사내 이사로 이제 돼 있고 주총에서 그걸 또 연임시켜주고 사내 이사 자격으로 회장 대우를 받고 있는 거죠. 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는 엄격하게 경영권과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르는 거니까. 그래서 사내 이사가 돼야
회장이라고 행세를 할 수 있고 사실상 자기가 지배를 하는 거죠. 우호주식과 더불어서요. 그런데 오늘 이제 주총이 있었습니다. 어제 국민연금이 우리가 딴 데는 실패해도 대한항공만큼은 빼들겠다고 작정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한 절차를 내부적으로 수탁자 책임위원회라는 데서 억지로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 지분 구조가 분의 2가 있어야 연임이 통과되는데 조양호 회장과 한진칼 등 특수관계인이 33.35, 국민연금이 11.56, 외국인이 20.55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소액지주가 34.59. 자, 이런데 중요한 거는 외국인이 지금 국민연금이 다 이야기를 하니까 외국의 기관 투자자들이 한국의 기관 투자자 말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외국에도 다 연금 이런 데서 대한항공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국민연금 뜻을 따르겠다. 그쪽은 한국 정부가 정상으로 움직이는 줄 알지 기업 뺏어먹는다 이런 구조까지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투표를 하니까 66.67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대한항공이 64.1이 나왔어요. 조양호 씨 쪽이. 그리고는 반대가 35.9가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66.66에서 한 2%, 2.5%가 모자라서 조양호가 사내이사 연임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로써 이제 조양호 일가가 아버지 조중훈 회장이 이어서 계속 대한항공 회장이라는 CEO를 해오다가 20년 만에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 주식을 가지고 대기업 총수를 쫓아내겠다고 공언한 이래 첫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말은 기업 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 침해 이력이 있어서 반대한다 했는데 아니 이런 식으로 모든 회사에 적용을 하면 한국의 재벌 회장 중에서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나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진에서 대한항공에서 성공한 문정권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 문제를 불법이라고 규정을 하고 이재용 일가를 삼성에서 몰아내려고 작정을 하면 이것도 영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삼성바이오로직이 문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 합병이 불법이다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삼성조차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여연대, 민노총 등이 이제는 한국의 재벌을 경영권을 뺏는 부분에 집요하게 밀어붙이다가 장하성이 한 20년 전부터 이 짓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관철시키고 있어요. 저는 이 문제가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봐야 되는데요. 국가 권력이 적어 돈도 아닌 국민들이 위탁시켜놓고 맡겨놓은 국민연금을 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면서 그 영향력과 국가 권력의 압박에 영향받는 기관 투자자들을 협박을 하거나 해유해서 이제 특정 대기업의 경영권을 뺏는 쪽으로 작용하기 시작을 하면 이제 문정권에서 한국의 대기업들이 무사할 대기업이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실패하다가 이번에 성공을 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앞으로 뺏어 먹고 싶은 기업이 있으면 한 1, 2년 전부터 딱 찍어놓고 그 집안에 다 털어봐라 해서 집안의 행태가 개판이다. 우리나라 재벌들이 반듯한 사람이 몇 있습니까? 다 이러거나 저러거나 사고들 많이 쳤지요. 술 먹고 패고 마약하고 뭐 별별 사고들 쳤지 않습니까? 스캔들 나고. 자, 그런 거 까디비고 비판하고 언론에 보도시키고 그 다음에 그 주식 구조 분석에서 자, 그 회사에 국민연금이 앞장서고 또 갑자기 어떤 놈이 나타나서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펀드를 만들었다. 그래가 주식 사모으고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 내 뒤로 서라고 모으고 외국인 투자자들 모으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국민연금에 영향을 받는 자산운용사들이 자, 국민연금이 일을 안 주면 문 닫아야 되잖아요. 정권회사니 뭐 이런 거 다 동원시켜서 우리 쪽에 따라라고 겁주면 다 따를 수밖에 없지요. 먹고 살려면요. 그래가지고 회사를 얼마든지 뺏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걸 이번에 입증을 시킨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이 기업을 한다라는 것은
경영권을 언제든지 뺏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좌파 진영에 있거나 재벌의 비판적인 사람들은 이런 거를 찬성을 하겠죠. 아이고 재벌 뭐 짓거냐, 잘못하면 뺏어버리면 되지.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러면 뺏어간 뒤에 이 회사가 공기업처럼 운영되고 주인 없는 회사로 운영될 건데 앞으로 5년 뒤에 대한항공의 직원들이 조양호 일가가 성질은 더럽지만 경영을 할 때보다 주인 없는 회사가 되어서 떠돌 때 더 잘 경영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이건 경제학의 법칙으로 보면 그래도 성질이 더러운 사람들이라도 짓거라고 생각하고 경영할 때보다 나눠먹기식으로 노조가 주인이 비슷하고 딱 공기업식으로 운영이 되면 이것은 기업으로서 효율성은 턱없이 개인이 오나일 때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에요. 전부 뜯어먹고 전부 낙하산 정부에서 수두룩하게 보내고 사장부터 낙하산 올 거 아니에요? 임원들도 다 낙하산 오겠죠. 노조는 이제 월급 올리 주라부터 온갖 노조의 권리 주장하겠죠. 왜? 민노총이 강하게 밀어붙였으니까 지분이 있다고 생각할 거고 참여연대도 또 끈댈 거고 이제 참여연대는 이사를 파견할지도 모르죠. 이렇게 한 회사를 뜯어먹기로 작정을 하면 주인이 없이 다 내가 이거 뺏어 사냥하는데 나도 기여했다고 하이에나도 한 접시, 늑대도 한 접시, 표범도 한 접시, 사자도 한 접시 이게 남겠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제 기업하기가 불가능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오늘 그 전례가 남았다. 이것이 자유시장 경제 국가이고 민주주의 국가인지 성질이 더럽다고 몰아가지고 매도해놓고 그 다음에 기업을 뺏어먹는 성질 더럽다고 경영권 내놔야 됩니까? 그 뺏어가는 문정권은 성질이 좋습니까? 조양호 걸 뺏어가서 그래 조양호보다 경영을 더 완벽하게 누가 해먹으려고 그럽니까? 아니면 팔대를 미리 정해놓고 뺏어만 온나 그 다음에 내가 살게 하고 좀 있으면 또 다른 재벌이 혹시 사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요 이 나라를 어디로 몰고 가고 싶습니까? 이제 경제에서도 사회주의를 선포한 날이다. 오늘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